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30년 전 나는 한국을 무시했다. 1994년 프랑스 국방기술평가회의장에서 한 독일 여성 분석관이 한국 해군 기술을 단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조립 수준. 독자 개발 능력 없음. 그 문서 하나로 한국은 대만 프랑스 라파에트급 도입 협력에서 제외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 슈미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해군 기술 평가자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세계 5대 군사기술 수출국이 되었고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나토 회원국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벨은 이제 나토 자문관으로 아시아 군사기술을 재평가하는 임무를 맡았죠. 평가 대상 1순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조선소 벽면을 가득 채운 1,000장의 오류 보고서. 그리고 세종대왕함 앞에서 경례하며 흘린 한 줄의 고백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오늘은 30년 전 한국을 기술 변방이라 평가했던 독일 국방분석관 이사벨 슈미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그녀는 어떻게 한국 해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한국 해군의 기술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더욱 자주 들려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여름 저는 파리의 한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조립 능력만 있음. 독자 설계 불가. 그때 저는 29살이었고 독일 해군기술연구소에서 파견된 가장 젊은 분석관이었죠. 프랑스 대만 라파에트급 수출 프로젝트에서 아시아 기술 평가를 담당했던 저는 한국 해군의 제안서를 단 20분 만에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들은 프랑스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지 함께 만들자고 하지 않았거든요. 30년이 지난 2024년 봄,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의 아시아 군사기술 재평가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는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의 기술 수준을 다시 점검해야 했죠.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이 우선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더미 속에서 제 이름이 적힌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어요. 1994년 한국기술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그 문서 옆에는 2024년 한국 해군 현황 자료가 놓여 있었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운용 중. KDX-2급 구축함 6척 실전 배치. 장보고-3급 잠수함 독자 개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나토 회원국 3개국 도입 검토 중. 제가 30년 전 조립국이라 평가했던 나라가 이제 나토 국가들에게 군함을 수출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들고 상사인 나토 해군기술국장 토마스 베커에게 달려갔습니다. 국장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한국이 독자 설계한 구축함을요? 토마스는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어요. 이사벨, 자네가 1994년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나? 한국은 향후 20년간 독자 설계 불가능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들은 10년 만에 해냈네.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게. 자네 평가가 얼마나 틀렸는지 말일세.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니라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저 역시 믿을 수 없었거든요. 2024년 5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한국해군기술협력단 박성민 중령이었습니다. 이사벨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실 저희는 박사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가 태블릿을 건넸는데 화면에는 제가 1994년에 작성한 그 평가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이건 어떻게? 박성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해군사관학교 기술사 수업의 첫 장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했던 편견이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가하러 온 게 아니라 평가받으러 온 거였어요. 차 안에서 박성민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부산 해군기지 방문, KDX-3 세종대왕함 승함,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건조 현장,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체계개발본부까지요. 박사님께서 30년 전에 불가능이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도전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마치 이미 증명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1994년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시스템 통합 능력이 없다. 레이더, 무장, 전투체계를 각각 다른 나라에서 도입해 조립하는 수준이다. 독자 설계는 최소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 문장들을 자신 있게 썼어요. 당시 유럽 전문가들 모두가 동의했던 평가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2008년에 이미 세종대왕함을 진수했습니다. 제 예측보다 12년이나 빨랐죠. 다음 날 아침 부산행 KTX를 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고속철도 안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 오지 네트워크로 화상회의를 하는 직장인들이 보였어요. 이 나라는 제가 30년 전에 봤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때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저는 조립국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계획을 읽지 못했던 겁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박성민이 다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박사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실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는 해군작전 사령부 방향으로 달렸고 멀리 부두에 거대한 회색 선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이었죠.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SPY-1D 레이더를 장착한 한국 해군의 자존심. 저는 차 안에서도 그 위용에 압도되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불가능이라 했던 그 배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어요.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 배를 만든 건 기술자들만이 아니에요. 박사님도 만드셨죠. 박사님의 그 평가서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동력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내가? 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얼마나 높은지 정확히 알려주셨잖아요. 덕분에 우린 더 절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편견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목표가 되었던 거예요. 세종대왕함에 승함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갑판에서 바라본 부산항의 풍경이 아니라 제 발 아래 이 배가 실존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30년 전 저는 한국이 이런 배를 만들 수 없다고 단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불가능의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함장인 김태훈 대령이 경례로 저를 맞이했어요. 이사벨 박사님, 세종대왕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전투체계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함내로 들어서자 복도 양쪽으로 각종 계기판과 시스템 배관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유럽 최신의 프리기탐 수준이었죠.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몰라요. CIC, 즉 전투정보실로 들어가자 거대한 디스플레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SPY-1D 레이더 화면, 함대공 미사일, SM-2 통제 시스템, 그리고 한국형 전투체계 KDCOM이 하나로 통합되어 작동하고 있었어요. 김태훈 함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 핵심은 미국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전투체계 통합은 우리가 직접 했죠. KDCOM은 순수 한국 기술이에요. 미국 시스템과 유럽 무장 그리고 한국형 대잠 체계를 하나로 묶는 건 미국도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이 직접 개발한 겁니까? 제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죠. 작전장교인 이준혁 소령이 옆에서 답했습니다. 박사님, 직접 작동시켜 보시겠어요? 그는 제게 보조 콘솔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화면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표시되었고 레이더 탐지 시뮬레이션이 실행되었습니다. 적기 10대 접근, 미사일 자동 할당, 요격 우선순위 계산까지 모든 과정이 3초 만에 완료되었죠. 저는 독일 해군의 작생급 프리기탐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속도와 정확성에서 이게 더 나았습니다. 이건 도입이 아니라 설계예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태훈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 바다에서 우리 방식으로 싸울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기술 독립이 단순히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함교로 올라가자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KDX-2급 충무공 이순신함이 훈련 중이었고 더 멀리는 차기 호위함 FFX가 시험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김태훈 함장이 쌍안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 배들 모두 한국이 설계하고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 수출 협상 중이죠.
30년 전 박사님께서 조립국이라 하신 그 나라가요. 저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그를 봤어요. 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이게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30년 만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김태훈이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실패를 기록했어요. 1990년대 울산급 프리기탐 건조할 때부터 모든 오류, 모든 문제를 문서화했죠. 그 기록들이 지금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CIC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도 벽면에 붙은 작은 명판들을 발견했어요. KDX-1 건조 오류 사례집, KDX-2 체계 통합 실패 기록, 세종대왕급 시험 평가 보고서 같은 제목들이 적혀 있었죠. 이준혁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배를 만들 때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해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요. 그래서 다음 배는 더 나아지거든요. 저는 그 명판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유럽에서는 실패를 숨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평가에서 감점당하고 예산이 깎이고 책임자가 문책받죠. 그래서 모두 실패를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실패를 전시하고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빨리 발전한 이유예요. 이준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에는 해군작전 사령부 기술자료실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해군이 개발한 모든 함정의 설계도와 기술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박성민 중령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여기 1994년 자료도 있습니다. 그가 꺼낸 파일에는 프랑스 마이너스대만 라파에트급 관련 한국 제안서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작성한 평가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가서를 교훈으로 삼았어요. 조립 능력만 있음이라는 그 한 줄이 저희에게는 목표가 되었죠. 박성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30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제 편견이 그들을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밀어준 셈이었어요. 중령님, 미안합니다. 제가 말하자 박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제 30년 경력을 흔들어 놓았어요. 기술 평가란 게 단순히 현재 수준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 나라의 태도, 시스템, 그리고 실패를 대하는 방식까지 봐야 한다는 걸요. 한국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빨랐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나토에 보낼 1차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국 해군 기술은 예상보다 월등히 높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한국은 기술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해군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억을 만들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박성민 중령이 제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KDX 사업 실패 아카이브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죠. 군사 프로젝트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공식 문서 제목에 쓰는 나라는 처음 봤거든요. 유럽에서는 실패를 예상치 못한 결과, 기술적 도전 같은 완곡한 표현으로 감추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정면으로 실패라고 썼습니다. 차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방향으로 달렸어요. 박성민이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회사에는 실패 박물관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기술적 실패를 전시한 곳이죠. 생도들은 졸업 전에 반드시 그곳을 거쳐야 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실패를 전시한다고요? 네, 성공만 배우면 교만해지거든요. 실패를 배워야 겸손해지고 또 실패하지 않게 되죠. 해군사관학교 기술관 3층에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계보라는 이름이 붙은 전시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도 양쪽 벽면이 온통 문서와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KDX-1 광개토 대왕급 건조 중 발생한 추진 시스템 오류, KDX-2 충무공 이순신급의 레이더 통합 실패, 세종대왕급 초기 전투체계 버그까지 모든 게 날짜, 원인, 해결 과정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장윤희 중령이 첫 번째 패널 앞에 섰습니다. 1998년 5월 14일 KDX-1 1번함 광개토 대왕함 시험 항해 중 추진축 진동 발생.
원인 프로펠러 설계 오류. 해결 독일 MTU사 자문 자체 재설계. 소요기간 8개월. 비용 23억 원 추가 투입. 교훈 외국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한국 해역 특성을 반영할 것. 그는 마치 교과서를 읽듯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 패널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시각, 당시 해상 상태, 담당 엔지니어 이름,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이 실패로 인해 배운 것 항목이었죠. 프로펠러 날개 각도 0.3도 차이가 진동을 유발함. 향후 모든 프로펠러는 실제 해역 테스트 후 최종 확정할 것. 이 정도로 구체적인 실패 기록은 독일 해군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패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03년 11월 KDX-2 일본함 전투체계 통합 실패. 미국 ANSQS-53C 소나와 한국형 전술정보 처리체계 간 데이터 형식 불일치. 6개월간 미국 측 기술 지원 거부당함. 해결 자체 인터페이스 개발. 소요 인력 엔지니어 47명. 개발 기간 14개월. 결과 독자 체계 통합 능력 확보. 장윤희가 덧붙였습니다. 이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 세종대왕급의 독자 전투체계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면마다 실패 사례가 빼곡했어요. 레이더 오작동 127건, 무장 통합 오류 89건, 추진 시스템 결함 54건, 전투체계 버그 203건까지 모든 게 공개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1,000건이 넘겠는데요? 제가 묻자 장윤희가 답했습니다. 정확히 1247건입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3년간의 기록이죠. 그리고 매년 업데이트돼요. 한 코너에는 반복된 실패 섹션이 있었어요. 같은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다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례들이었죠. 엔진 냉각수 누수 문제 1995년 최초 발생, 2008년 최종 해결. 총 13회 재발. 최종 해결책 파이프 소재 자체 개발 용접 기법 변경. 저는 이 기록을 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13번이나 실패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해결했다는 증거였거든요. 중령님, 이런 기록을 공개하면 해외에서 한국 기술을 의심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록들 덕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프랑스는 같은 엔진 문제로 10년째 씨름하고 있다던데 우리는 이미 해결했죠. 전시실 끝에는 미래의 실패를 위한 공간이라는 빈 벽면이 있었습니다. 장윤희가 설명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겪을 실패들을 위한 자리예요. KDDX 차기 구축함, 경항공모함, 차세대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도 분명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벽을 채울 겁니다. 저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숙연해졌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아니 실패를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점심은 회사 생도 식당에서 함께했어요. 생도들이 복도를 지나가며 실패 박물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생도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번 시험에서 떨어졌어도 여기 보면 위로가 돼. 선배들도 다 이렇게 실패하면서 배웠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실패 박물관은 단순한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교육 도구였던 거예요. 오후에는 대우조선해양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공간이 있었어요. 장보고급 잠수함 개발 오류 기록실이었죠. 조선소 설계동 1층 복도 벽면 전체가 오류 보고서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용접 불량 사례, 배관 설계 오류, 소음 저감 실패 케이스까지 모든 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복도를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그 보고서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설계팀장인 김철수 수석연구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실패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붙여놔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같은 실수를 안 하거든요. 한 보고서에는 2015년 장보고-3급 1번함 AIP 시스템 산소 공급 오류. 원인 독일 HDW사 기술 자료 오역. 해결 독일 엔지니어 직접 초청 재교육. 비용 1.2억 원. 교훈 기술 자료는 반드시 이중 검증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으려다 멈췄어요. 찍어도 되나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얼마든지요. 비밀도 아니고 우리 자산이거든요. 저는 유럽이었다면 절대 공개되지 않았을 내용들을 자유롭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이유는 기술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실패를 공유하는 문화 때문이었다는 걸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 발전의 핵심 실패의 체계적 기록과 공유. 유럽이 실패를 숨기는 동안 한국은 실패를 전시했다. 그 차이가 30년 격차를 만들었다. 저는 이 문장을 나토 보고서에 쓸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너무 솔직해서 유럽 동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었고 저는 사실을 써야 했습니다. 사흘째 아침 박성민 중령이 제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대만 해군으로부터 온 기술 자문 요청이었어요. 제목은 라파에트급 전투체계 재정비 지원 요청이었죠.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30년 전 그 회의실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1994년 프랑스가 대만에 판매한 그 라파에트급 프리기탄 말이에요. 당시 저는 한국을 배제하고 대만을 선택하라고 권고했었죠. 그런데 지금 대만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왜 한국에게 요청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성민이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라파에트급 6척 중 3척이 현재 운용 불가 상태예요. 프랑스 기술진이 철수한 후 부품 수급과 시스템 유지 보수가 불가능해졌거든요. 반면 우리 KDX 시리즈는 30년째 멀쩡히 굴러가고 있죠. 대만이 배운 건 수입 기술의 한계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넘겨봤습니다. 라파에트급의 비극이 숫자로 드러나 있었어요. 2010년 통신 시스템 고장으로 1번함 6개월 계류, 2015년 레이더 부품 단종으로 2번함 운용 중단, 2020년 전투체계 업그레이드 실패로 3번함 사실상 폐기 수순이었죠. 30년 전 프랑스가 판매한 건 군함이 아니라 의존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만은 그 의존성에 묶여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어요. 박사님께서 1994년에 내린 평가를 기억하시나요? 박성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 안 할 수가 없었죠. 한국은 기술 계승 능력이 없다. 대만은 프랑스 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거든요. 박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대만은 프랑스 없이는 배를 띄울 수 없고 한국은 독자적으로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평가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당시의 기술 수준만 봤지 시스템과 태도는 보지 못했어요. 대만은 프랑스 기술을 소비했고 한국은 실패를 축적했습니다. 그 차이가 3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인정하자 박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박사님은 당시 기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기준을 바꿔버린 거죠. 오전에는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대만 사례 분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해군대학 교수인 이상훈 대령이었어요. 라파에트급의 몰락은 기술 이전 없는 무기 판매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배를 팔았지만 기술은 팔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대만은 30년간 프랑스에 종속되었고 지금은 배를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라파에트급과 KDX 시리즈의 비교 그래프가 떴어요. 운용 가능 일수, 정비 비용, 전투 준비 태세 모든 면에서 KDX가 압도적이었습니다. KDX-1급은 1998년 취역 후 26년간 평균 운용률 8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파에트급은 15년 차부터 운용률이 50% 아래로 떨어졌죠. 차이는 간단해요. 우리는 고칠 수 있고 대만은 고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상훈 대령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 계승입니다. KDX-1을 만들며 실패한 것들이 KDX-2에서 해결되었고 KDX-2의 한계가 KDX-3에서 극복되었어요. 이게 기술 계보죠. 반면 대만은 라파에트급 6척을 도입했지만 그 다음이 없었어요. 프랑스가 더 팔아주지 않았고 스스로 만들 능력도 없었거든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럼 대만이 한국처럼 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대만도 조선 능력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완성품을 원했고 우리는 실패할 권리를 원했습니다. 프랑스는 대만에게 완성품을 줬고 우리는 아무도 안 줘서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박성민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제 1994년 평가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박성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분노보다는 각성이었어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냉정하게 보게 됐죠. 그때 깨달았어요. 남이 주는 기술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더 절박하게 독자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그때 한국을 인정했다면? 제가 가정을 해보자. 박성민이 웃었어요. 오히려 안일해졌을 수도 있죠. 인정받았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박사님의 그 냉정한 평가가 우리를 더 멀리 가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편견이 그들에게는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거든요. 오후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이 동남아와 중동에 수출하는 군함들의 품질 관리 과정을 봤어요. 필리핀에 수출된 호위함, 인도네시아 잠수함 프로젝트, 폴란드 KE 전차까지 모든 무기 수출의 기술 이전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정비 기술, 운용 교육, 부품 생산까지 통째로 넘겨주는 방식이었죠. 품질원장인 김현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라파에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어요. 무기를 팔고 나서 상대국이 종속되게 만들면 그건 장사가 아니라 착취죠. 우리는 상대국이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야 진짜 신뢰가 생기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가 대만에게 했던 방식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손해 아닌가요? 기술까지 다 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되잖아요. 제가 묻자 김현수가 웃었어요. 맞아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20년 후 일이에요. 그때쯤이면 우리는 또 더 앞서 있을 거예요. 기술은 멈춰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도와준 나라들은 우리 편이 돼요. 프랑스가 대만한테 당한 것처럼 원망받지 않죠. 저녁에 호텔에서 저는 1994년 회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 저는 프랑스 편을 들었어요. 기술을 독점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는 대만 시장을 잃었고 한국은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기술 독점은 단기 이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흘째 저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부산에서 거제까지 가는 동안 박성민 중령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억의 나라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기억의 나라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조선소에 도착하자 거대한 크레인들과 건조 중인 선체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수함 건조동은 보안이 철저했어요. 출입증을 3번이나 확인하고 들어갔죠. 내부는 거대한 공장이라기보다는 정밀한 수술실 같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엔지니어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 벽면은 또다시 문서로 가득했습니다. 장보고 -1급 실패 사례, 장보고 -2급 개선 기록, 장보고 -3급 혁신 과정이라는 제목의 패널들이 10m 넘게 이어져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건 잠수함 설계팀장 박준혁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박사님, 여기가 우리의 기억 저장소예요. 30년치 잠수함 개발 실패가 다 여기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실패를 자랑스러워하다니 이상했지만 또 이해가 갔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1990년대 장보고 -1급 도입 당시 겪은 문제들이었어요. 독일 HDW사로부터 설계도 구매. 하지만 용접 기법 미전수로 선체 균열 발생. 1995년 7월 1번 함 시험 자망 중 누수 발견. 원인 한국 용접 기술자의 독일식 용접법 미숙. 해결 독일 기술자 6개월 초청 전 용접사 재교육. 비용 4.2억 원. 교훈 설계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자의 손끝 감각까지 배워야 한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누수 발생, 해결됨이 아니라 누가, 언제, 왜, 어떻게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박준혁이 설명했어요. 이 기록 덕분에 장보고 -2급 때는 같은 실수를 안 했어요. 아니, 못했죠. 선배들이 이렇게 자세히 남겨놨는데 똑같이 실패하면 창피하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실패 기록이 후배들에게는 압박이자 가이드였던 겁니다. 다음 패널로 넘어가자 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2005년 장보고 -2급 AIP 시스템 장착 시도. 독일 기술 도입 불발. EU 기술 이전 거부.
대응 자체 개발 결정. 개발 기간 7년. 투입 인력 연구원 89명. 실패 횟수 127회. 최종 성공 2012년 3월. 결과 세계 5번째 AIP 독자 개발국. 127번이나 실패했다는 기록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그 패널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이 127번의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 장보고 -3급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노트에 기록했어요. 왜 안 되는가 보다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요. 그러다 보니 127번째엔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유럽이었다면 50번째 실패쯤에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갔습니다. 건조 중인 장보고 -3급 이번함 앞에 섰습니다. 3600톤급 세계 최대 디젤 잠수함이자 AIP와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한 최초의 잠수함이었어요. 박준혁이 선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배 안에 30년치 실패가 다 녹아 있어요. 용접 하나, 배관 하나, 밸브 하나까지 전부 선배들이 실패하고 고쳐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린 이 배를 기억의 결정체라고 불러요. 점심은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는 입사하자마자 실패 기록부터 읽었어요. 6개월 동안 30년치 실패를 다 읽었죠. 그러니까 일할 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미 선배들이 다 실패해봤구나. 나는 그걸 안 하면 되는구나 하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 기록이 신입 교육 자료였던 거예요. 오후에는 잠수함 시험 수조 시설을 봤습니다. 거대한 수조에서 잠수함 모형을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한 모형이 압력 테스트 중 균열이 생겼고 엔지니어들이 즉시 달려들어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태블릿에 기록을 입력하고 있었어요. 2024년 11월 오후 2시 17분. 압력 400바에서 용접부 C-17 균열. 추정 원인 용접 온도 3도 높음.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실패는 즉시 기록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원인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순간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죠. 그럼 이게 자동으로 같은 팀, 다른 팀, 심지어 다른 조선소까지 공유돼요. 한 명이 실패하면 전체가 배우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실패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다니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집단 학습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벽면의 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기억하기 위해 붙여놓는 게 아니다. 잊지 않기 위해 붙여놓는다.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기억과 잊지 않음 차이가 뭔가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기억은 머릿속에 있지만 잊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붙여놓으면 매일 보게 되죠. 그럼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녁에 조선소를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 사이로 건조 중인 잠수함이 보였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이유는 기술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걸요. 실패를 버리지 않고 벽에 붙여놓는 문화, 선배의 실패를 후배가 배우는 시스템,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보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조직의 벽에 새겨져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치열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저는 나토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다. 30년치 실패가 새겨진 교과서다. 그리고 그 교과서를 매일 읽는 나라가 한국이다. 닷새째 아침 저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군사기술의 두뇌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박성민 중령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수출하는지 보여드리게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기 수출이야 전 세계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제협력실에 도착하자 벽면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폴란드, 페루까지 여러 나라의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태형 국제협력실장이 설명했어요. 저희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팔죠. 정확히는 신뢰를 파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어요. 신뢰요? 김태형이 필리핀 핀을 가리켰습니다.
2019년 필리핀에 호위함 2척을 수출했어요. 계약 금액은 5억 달러였죠. 하지만 우리가 제공한 건 배만이 아니었어요. 필리핀 해군 장교 47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교육했고 정비 기술자 30명을 현지에 파견해 2년간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부품 생산 공장까지 필리핀에 세웠죠.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 방식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프랑스나 독일은 무기를 팔고 나면 정비 계약으로 계속 돈을 받아요. 부품도 비싸게 팔고 기술자 파견 비용도 청구하죠.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필리핀이 독자적으로 정비하면 한국은 손해 아닌가요? 제가 묻자 김태영이 웃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 목표예요. 상대국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진짜 신뢰가 생기거든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사례였어요. 2011년 장보고급 잠수함 3척 계약. 하지만 한 척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2척은 인도네시아에서 건조하도록 했어요. 인도네시아 PTPAL 조선소에 우리 엔지니어 120명을 파견했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과 함께 만들었죠.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결국 성공했어요. 화면에는 인도네시아 조선소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함께 용접하고 함께 회의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기술을 배웠어요. 이제 그들은 독자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신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인도네시아가 한국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요? 김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죠. 20년, 30년 후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우리는 더 앞서 있을 거예요. 기술은 멈춰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편이 돼요. 우리가 도와줬다는 걸 절대 잊지 않거든요. 점심시간에 저는 국제협력실 직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프랑스-대만 라파에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어요. 기술을 독점하면 단기적으론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론 원망을 사죠. 우리는 그 반대로 갔어요. 기술을 나누면 당장은 손해지만 결국 더 큰 시장을 얻게 돼요. 오후에는 폴란드 K 전차 수출 사례를 봤습니다. 2022년 체결된 계약으로 총 1000대 규모였어요. 폴란드는 처음 180대만 한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기술 이전과 함께 폴란드 기술자 5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했죠.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에요. 김태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폴란드는 EU 회원국이에요. 독일, 프랑스가 다 있는데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가격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태도였어요.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를 고객으로만 봤지만 우리는 파트너로 봤거든요. 그 차이를 폴란드가 알아챈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파는 건 무기가 아니라 관계였던 거예요. 단순히 제품을 넘기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였죠. 이건 제가 30년간 봐온 유럽식 무기 거래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왜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묻자 김태영이 답했습니다. 우리도 당해봤으니까요. 19만 7,080년대 우리가 미국한테 기술 안 받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기억이 있어서 남한테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죠. 저녁에는 ASEAN 국가 국방장관들과의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저도 참관자로 들어갔죠. 태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호위함은 성능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유럽 장비는 고장나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장비는 우리 손으로 당일 수리 가능해요. 베트남 해군참모 총장도 거들었어요. 한국은 교육에 인색하지 않아요. 기술 자료도 전부 공개하고 질문하면 다 답해줘요. 이런 나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다음 호위함은 한국 걸로 도입하려고 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충격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김태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파는 건 결국 데이터가 아니에요. 감정이죠. 우리를 믿어도 되겠다는 그 감정. 배신당하지 않겠다는 안심. 그게 진짜 경쟁력이에요. 프랑스는 기술로 이겼지만 신뢰로 졌어요. 우리는 그 반대로 갔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을 기술 수준으로만 평가했어요. 레이더 성능, 미사일 사거리, 추진 출력 같은 숫자들만 봤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국을 어떻게 대하는가, 기술을 어떻게 나누는가, 파트너십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였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노트북을 열고 나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은 기술 우위가 아니다. 기술 공유 의지다. 유럽이 고객을 종속시키는 동안 한국은 파트너를 독립시켰다. 그 차이가 시장 점유율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며 유럽 동료들이 불편해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었고 나토는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째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와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죠. 저는 호텔 방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떨렸어요. 제가 발표할 내용이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걸 뒤집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1994년 제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나토 해군기술국장 토마스 베커를 비롯해 각국 대표 17명이 보였어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이사벨, 한국 방문 결과를 들려주게. 자네가 30년 전에 뭐라고 평가했는지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라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1994년 제 평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저는 당시 한국을 조립 수준, 독자 설계 불가능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0년 만에 독자 이지스함을 만들었고 지금은 나토 회원국의 군함을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기술만 봤고 시스템은 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해군 기술 발전의 핵심 실패의 체계적 기록. 화면에는 제가 찍은 해군사관학교 실패 박물관 사진들이 떴습니다. 한국은 모든 실패를 날짜, 원인, 해결책과 함께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를 공개하고 교육자료로 사용하죠.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실패를 공개하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만 라파에트급이 30년간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동안 한국 KDX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진화했죠. 다음 슬라이드는 대우조선해양 복도 사진이었습니다. 이 벽면에는 1,000장이 넘는 오류 보고서가 붙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매일 출근하며 이걸 보죠. 실패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한국이 빠른 이유예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학습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 기술자들이 유럽보다 뛰어나다는 말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아니요, 개인 능력은 비슷합니다. 차이는 문화예요. 유럽은 실패를 숨기지만 한국은 전시합니다. 유럽은 성공만 기록하지만 한국은 실패도 기록하죠. 그 차이가 3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국방과학연구소 수출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팝니다. 필리핀에 호위함 팔 때 정비 공장까지 세워줬고 인도네시아 잠수함은 현지에서 함께 만들었어요. 폴란드 전차는 기술 이전과 함께 500명을 교육시켰죠.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영국 대표가 반박했어요. 그건 손해 아닙니까? 나중에 경쟁자가 될 텐데요.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어요. 한국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20년 후 경쟁자가 되더라도 지금 신뢰를 얻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프랑스가 대만을 종속시켜 원망을 산 반면 한국은 ASEAN에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결론 한국은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실패 수출국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진짜 수출하는 건 무기가 아니에요. 실패에서 배우는 방법, 기술을 축적하는 시스템,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에요. 토마스 베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결론은 뭔가? 저는 화면을 똑바로 보며 답했어요. 나토는 한국을 단순 협력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해요.
실패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한국의 방식을요. 이게 제 최종 결론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채팅창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충격적이다, 믿기 어렵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 같은 반응들이었죠. 토마스가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사벨, 용기 있는 보고였네. 자네 평판에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나토는 진실이 필요하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실이 제 평판보다 중요합니다. 저녁 뉴스에서 제 발표가 보도되었습니다. 나토 분석관 한국을 기술 자주국으로 공식 인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자들이 호텔로 몰려왔고 저는 간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30년 전 제 평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했습니다. 밤에 박성민 중령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발표 잘 봤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늦었죠. 30년 전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박성민이 답했어요. 아니에요.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알아봐 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날 아침 유럽 언론들이 제 발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나토 전문가, 한국 기술혁명 인정, 유럽 방산, 한국에서 배워야 실패를 기록하는 나라 한국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동료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이는 격려했고 어떤 이는 비판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마지막 날 저는 혼자 부산으로 갔습니다. 박성민 중령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렸고 택시로 해군작전 사령부 앞까지 갔습니다. 경비병이 저를 알아보고 놀랐어요. 이사벨 박사님 아니십니까? 네, 잠깐 세종대왕함을 보러 왔어요. 멀리서만 볼게요. 부두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 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평가하러 왔었어요. 한국이 정말 독자 기술을 가졌는지 제 1994년 평가가 얼마나 틀렸는지 확인하러 왔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가자가 아니라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세종대왕함이 보였습니다. 7,600톤의 거대한 회색 선체 SPY-1D 레이더가 장착된 이지스 구축함이었죠. 일주일 전에도 봤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단순히 기술의 결과물이 아니라 30년간의 실패, 기억, 그리고 집념이 녹아있는 증거였거든요. 저는 부두 끝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한 해군 장교가 다가왔어요. 박사님, 승함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보는 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사진도 찍지 않을게요. 장교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왜요? 이건 눈으로만 담아가고 싶어서요. 사진은 기록이지만 기억은 다르잖아요. 한국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배낭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1994년 제가 작성했던 평가서 원본이었어요. 30년간 제 책상 서랍에 보관하던 거였죠. 한국 조립 능력만 있음. 독자 설계 불가능. 기술 계승 능력 없음. 향후 20년간 발전 가능성 희박. 제가 자신 있게 썼던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천천히 찢었어요. 한 장 한 장 찢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편견들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게 만들었는지를요. 바람에 찢긴 종이 조각들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웃음이 났어요. 30년 전 제 오만함이 바람에 흩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세종대왕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배는 제 편견이 틀렸다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한국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제가 무시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배를 향해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인도 아닌 제가 경례를 하는 게 이상해 보였겠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표현이었어요. 존경의 표시였죠. 옆에 있던 장교가 놀라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경례를? 저는 손을 내리며 답했어요. 이 배가 만들어진 30년의 시간에 대한 경의예요. 부두를 걸어 나오며 저는 멈춰섰습니다. 저 멀리 건조 중인 KDDX 차기 구축함의 골격이 보였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배, 앞으로 또 수많은 실패를 겪을 배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한국은 그 실패들을 또 기록하고 붙여놓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거라는 걸요.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며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관광객이세요? 아니요, 일 때문에 왔어요. 무슨 일 하세요? 기술 평가하는 일이요. 근데 이번엔 제가 평가당하고 왔네요. 기사님이 웃었어요. 부산 사람들 까칠하죠? 아니요, 정직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고요. KTX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평가자의 고백으로 시작한다. 나는 30년 전 한국을 틀리게 평가했다. 서울에 도착해 호텔로 돌아왔을 때 박성민 중령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박사님, 오늘 혼자 부산 가셨다면서요? 해군 측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경례하셨다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표현이었어요. 박성민이 답했어요. 박사님, 그 마음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30년 전 제가 무시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패를 기록하는 정직함, 그리고 실패에서 배우는 겸손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성민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박사님, 또 오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다음엔 학생으로 올게요. 한국이 어떻게 실패를 기록하는지 제대로 배우러요. 박성민이 웃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 실패 박물관은 항상 열려 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커지고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놓친 그 나라, 이제야 제대로 본 그 나라였습니다. 저는 가방 속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최종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나라가 만든 건 군함이 아니라 미래다. 그리고 나는 그 미래를 가장 늦게 알아챈 증인이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아챈 걸 다행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한국은 나 같은 늦은 학생도 기꺼이 가르쳐주는 나라였으니까. 한 나라가 무시당한 순간을 기억으로 바꿨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벽에 붙였고 그 실패들이 모여 세계 최고의 군함이 되었어요. 이사벨이 세종대왕함 앞에서 올린 경례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포기하지 않은 한 나라의 집념에 대한 존경이었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댓글로 한국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둥이 혜인이는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어요. 출퇴근길, 식사시간, 잠들기 전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연둥이 혜인이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